안녕하세요.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의 송상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게 되는 달 5월입니다. 하지만 이 매해 5월마다 아픈 가슴을 부여잡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바로 실종 아동 가족인데요. 수년간 또 길게는 수십 년간 아이의 생사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부모들에게는 이 5월이 아마 가장 잔인한 달일 것도 같습니다. 자, 바로 이런 실종 아동 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시간, 저희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오늘도 애타게 아이를 찾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 아동 전문기관의 김진 소장님. 경찰청 장기실종 추적전담 출신 이건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이 가정의 달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 실종 아동 가족들에게는 참 아픈 달이 될 것 같은데요. 네, 5월 가정의 달이라서 가족을 기념하는 날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날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실종아동 부모님들에게는 아이 생각을 더 간절하게 하게 맞아요. 되는 그런 달이어서 더 힘든 달인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은 뭐 매체에서도 많이 행복한 가정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교수님, 실제로 이렇게 실종 아동을 찾은 경험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찾고 나서 이런 질문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찾을 건데 왜 더 빨리 찾지 못했나? 그 아이들이 혼자 시설에서 생활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 부모가 없다 보니까 혼자 돈 벌어서 생활하는 거 생활고에 직면하다 보니까 부모를 찾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인상착이라든지 네네. 실종 당시였던 그런 기억 또 경찰로서는 어떤 과학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유류물이라든지 또 탐문할 그런 여러 가지 목격자라든지 이런 자료가 확보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추적 단서의 끈을 놓치고 오랜 시간 동안 찾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이가 이제 없어졌을 때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요. 그 무엇보다도 주변 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제보가 가장 많이 필요할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혹은 저희 법률 방송에 올라와 있는 이 실종 아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 어떤 작은 단서라도 혹시 발견이 되신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꼭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찾아야 할 아이들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윤희, 2000년 당시 만 8살이었으며 현재 25살입니다. 충남 보령시 개화리에서 실종됐습니다. 김성주, 전남 강진 교촌리에서 실종됐으며 실종 당시 만 7살, 현재 24살입니다. 눈 밑에 꿰맨 자국이 있습니다. 최진호, 실종 당시 만 4살로 현재 21살이 됐습니다. 경기도 안산 사동에서 실종됐습니다. 이규진, 2000년 대구 달서구 진청동에서 실종됐으며 올해 20살이 됐습니다. 최준원,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서 실종됐으며 실종 당시 만 4살로 현재 21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찾는 아이 김태희입니다. 1988년 실종됐으며 당시 14살로 지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 군을 보셨거나 소재를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십 년째 네, 아들을 찾고 있다는 노부부의 사연. 안녕하세요, 어머님.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에서 안녕하세요. 직접 예.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백발의 할아버지가 된 김홍문 씨. 1988년 아들이 실종된 후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아들의 흔적입니다. 3남매 중 막내였던 김태희. 부부에게 태희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7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 출산을 했는데 수련된 그 의사들은 다 어디 밖에 나가서 놀러 나가버리고 그 이제 그 인턴이나 레지던트 이런 수습하는 의사들이 아기를 받았던가 봐요. 받아가지고 이제 물이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가 돼요.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뭘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무엇을 거기에 필요한 무엇을 찾으러 막 댕기고 이리저리 헤매고 댕겼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볼 때. 그래 나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물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양소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때 그걸로 해서 그냥 조금 이상이 온 것 같더라고. 태희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 특수학교 애들 중에서도 제일 상태가 나섰어요. 그리고 글씨 쓰고 공부하는 것도 글씨도 다 쓰고 지가 일기장까지 쓰고 아주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 발전상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지적장애가 있었기에 더욱 노심초사했던 아들 태희. 하지만 밝고 건강했습니다. 어디에는 이제는 지가 혼자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할머니가 안 데려다 줘도 지가 혼자 다녀야 쓰겠다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일기장이요? 네. 특수학교를 다니면서 곧잘 생활했던 태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희가 사라진 겁니다. 자식을 낳아가지고 건강에 나서 잘 키워줘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이 있었는가 하고 항상 죄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제 이 다음에 크면은 다른 자식들은 건강한 자식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서 저기까지 살고 이놈을 데리고 살아야 쓰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었었는데 아들의 빈자리. 결국 김홍문 씨 아내에겐 몸과 마음의 병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태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보고 싶다고 뭐 말을 하면은 얘기도 걔가 치매 증상이 있지만 태희는 기억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태희. 네. 몇 살 때? 틈만 나면 눈물 흘리고 울고 그러더니 딱 저렇게 되니까 기억을 잘 못하고 말을 안 하더라고. 딴 사람들은 다 자식을 기르고 그러는데 그렇게 복이 없는지. 내가 생사라도 알면은 지금 생사라도 알면은 잊어버리기라도 하고 할 텐데 생사를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마음이 조이고 이제 그 살아도 산 것도 아니고 오늘 죽는 날까지 찾아보고 못 찾고 죽더라도 내가 찾을 수 있는 날까지는 이제 찾아봐야죠. 태희의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부부. 이제 부부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태희를 꼭 찾아야 할 이유입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아동은 바로 김태희 군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태희 군을 찾는 가족의 사연 함께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아버지 김홍문 씨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태희 어머님께서 조금 편찮으신 것 같던데요. 그 평소에
아들을 잊어먹고 아들만 찾다가 아들만 부르다가 그냥 정신에 이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잃게 되는 거는요, 사실은 이렇게 마음에 약간 무거운 짐이나 그 우울증을 이제 오래 앓으신 분들에게 더 그럴 확률이 높다는 조사도 있어서요. 사실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더 가슴이 아픈데요. 지적 장애를 네. 앓고 있다, 이제 실종이 된 거죠. 근데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약간 의료 사고 비슷한 일이 있었군요. 예, 의료 사고죠. 너무 속상하네요, 아버님. 예, 그 큰아을 때 네.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 간호사고 하니까 그냥 상태를 보면은 느끼더라고요. 예, 예. 그래 진찰을 많이 했는데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누가 죄를 지어도 많이 지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도 네네. 항상 그 말만 하고 이상하다고 이제 태희를 더 안타깝게 생각하죠. 또 사연 들어보니까 정말 더 마음이 아픕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이렇게 장애를 얻게 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태희는 지적장애 3급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또래 아이들하고 행동이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 통계를 보면 지적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발견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발견율이 일반 아동들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태희도 지적장애 아동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발견이 됐을 때 뭐 경찰이나 네. 관계기관에 인계가 되었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태희군이 지금 지적장애 3급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일상생활할 때는 어느 정도였나요? 조금 떨어진 것이 이제 지능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일상생활은 다 해요. 네. 학교 그때 다녔거든요. 특수학교에. 네네. 특수학교에서도 저 상태가 제일 양호하다고 해가지고 또 이 공부해서 이 글씨도 잘 쓰고 네. 또 일기장 같은 것도 쓰고 이 할머니가 맨날 아침에 데려다가 차에다 태워주고 네. 집에 오면은 저 할머니가 가서 데려오고 했는데 태희군을요. 네. 그 생각지도 않은 일기장을 보니까 진짜는 저도 5학년이 됐고 그래서 할머니가 안 데려다주고 지가 혼자 갔다가 왔다가 하겠다고 태희군이 직접 네, 할머니 그렇게, 힘드시니까 네, 혼자 일기장에 그렇게 가겠다고. 썼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지엄마는 막 눈물을 흘리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죠. 오 5학년 남자아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유독 또 효심도 강하고 너무 마음이 바르고 착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태희군이요. 자, 그러면 이 실종에 있어서 이렇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나요? 반복 실종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5년에 저희 기관에서 등록되어 있는 95명의 지적장애 아동들을 분석한 결과 58% 정도가 2번 이상 실종이 된 경험이 있고 실종된 지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82% 정도가 2번 이상 실종이어서 사실 반복 실종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지적장애 아동들이 반복 실종되지 않도록 어떤 지원을 하거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실종 아동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김태희 군도 마찬가지고요. 아버님 말씀 쭉 들어봤지만요. 2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어린 시절 태희 군의 모습은 오롯이 이 부모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작은 단서라도 될 만한 이야기들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태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태희 군이 실종된 건 1988년이었는데요. 그날에 있었던 상황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후 태희군 어머니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고 태희군 큰형은 당시 고3이라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여유로웠던 토요일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작은 방에는 바로 태희가 있었습니다. 한창 낮잠을 자고 있었던 태희. 태희가 곤히 잠든 모습을 보고 나갔던 할머니와 태희의 엄마. 그런데 집에 와보니 태희가 없었습니다. 태희가 자고 있던 이불을 보니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상황. 잠이 깬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멀리는 못 갔을 것이라 생각한 가족들. 우선 태희가 평소에 잘 가는 동네 문방구와 오락실을 찾았습니다. 동네 밖을 혼자서는 나가본 적이 없던 아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태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태희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네, 김태희 군의 실종 당시 상황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근데 앞서서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은 집을 나가는 경험들이 여러 번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좀 아버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태희 군이 이번에 처음 나간 게 처음 나간 게 아니라면서요? 아니고 예. 그 전에도 한 두서너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금방 찾으셨었나요? 네, 그때는요? 신고를 제보를 해줬고 네네. 182에다가 신고를 네. 할 때마다 했었거든요. 네. 해줬고 혹시 이렇게 차 타고 창문을 저 엄마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이 차가 지나가는데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더래요, 한 번은. 네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돌아다닌 것을 알고 이제 차 네. 찾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태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실종 후에 한 방송사를 통해서 방송이 나갔고 네.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군포에서 제보가 왔는데 군포에서 수족관 금붕어 같은 거 이렇게 키우는 그런 수족관 하는 김경진이라는 사람이 밤에 이제 바람 쐬러 밖에 나와 보니까 네. 그 앞에 차 밑에가 큰 차 밑에가 사람이 웅크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오라 해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이름도 물어보고 하는데 대답은 했는데 네. 이제 밖에 나가서 저녁밥도 못 먹고 춥기는 하고 또 큰 어른이 나오라 해서 이제 얘기하고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그래가지고 발음이 똑똑지 못했던가 봐요. 전화를 받아가지고 했더래요. 네. 그런데 전화가 우리 전화가 아니고 다른 전화 걸려서 이제 못 찾고 있는데 그 마치 방범대원 차가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네네. 그래 그 방범대원 차에다가 이렇게 들어서 실려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그 아이를 결국 못 찾으신 건가요? 그래서 방범대원이 싣고 갔으면 틀림없이 어디 시설이 있겠다 싶어서 네, 그러니까요. 안심하고 갔는데 네. 가서 보니까는 업사무소, 그때는 업사무소예요. 업사무소에다 당직실에다 그걸 남겨줬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업사무소에 남겨줬으면 그것도 틀림없이 어디 시설이 있겠다 싶었는데 그거 전화를 해서 그날도 일요일이에요. 네네.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업사무소에서는 아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받은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데려오지도 않았다. 그런 사람이. 그래요. 네.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방범대원이 하는 역할이 네. 지금 이제 시청 그 시설을 지키는 분들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에 이렇게 2시 반 정도 이동한다면 아마 그 순찰 사인을 하러 다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원래 아이를 방범대원이 맡았으면 파출소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파출소로 데려와서 아이의 신상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작업 없이 과정도 없이 그냥 면사무에 데려다 줬다. 그러면 데려다 줬다면 인수인계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네. 또 언제 어떤 상황에 누가 받아가지고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런 진술이 없는 거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아이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보냈거나 네네. 또는 시설로 인계했거나 그런 가능성인데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냥 내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네. 내가 확신한 것은 내보냈다. 네. 혹시 당직실에다가 시청 당직실에다가 인계를 해서 그 사람들 또 소홀히 해서 그냥 아이가 나가버렸다 하면은 그 다음 날은 누군가 이거 발견하고 또 해야죠. 신고가 네. 들어올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거기서 딱 끊어졌어요. 그래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일반 사람이 이렇게 인계를 한 게 아니라 게다가 알만하신 이 방범대원께서 일을 그렇게 처리한 것을 들어보면 이 아버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답답하시고 네, 정말 이 화도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경기도 경찰국 그 감사과에다가 진정을 했어요. 찾아달라고, 네. 밝혀달라고 이 사실을. 네. 밝혀달라고 진정을 하니까 해답이 오는 것이 이 무슨 확인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다가 인계를 해준 것이 틀림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해답을 했더라고요. 그래 그 문서도 지금 다 있어요. 인계는 그 방범대원이 한 것 같다고 답이 온 거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은 그 그러니까, 진실 여부를 정확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감사과에서도 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엉터리로 조사했고 내가 그 갔을 때 처음에 신고받고 갔을 때 방범 일지를 봤거든요. 네. 방범 일지를 보니까 기록이 없어요. 순백지로 이렇게 있더라고. 네. 그런데 거기 가서는 감사과에서 조사 받을 때는 방범 일지 기록도 있고 했다. 그 사이에 네. 썼군요. 네, 그 내용을 네네. 해신에다 넣어놨더라고. 아, 그렇군요. 이래서 이제 처음에 그 초기에. 제보자가 제보를 한 그때 이제 바로 찾지 못한 게 더욱더 안타까워지는데요.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방범대원의 잘못은 이제 차치하더라도요.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이제 태희를 그냥 이제 아무데나 놔뒀던지 아니면 보호시설로 옮겨줬던지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보호시설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쪽 이제 또 많이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버님? 예. 그렇죠. 많이 찾아봤죠. 네. 그래도 예, 뭐 비슷한 아이라도 보호시설 가보면은 지금은 모두 질서가 재패가지고 전부 이제 부모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DNA 검사를 해서 이제 올렸고, 우리도 DNA 검사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아야 하는데 맞지도 않고, 시설에 가보면 지금은 못 찾겠더라고요. 다 부모 보호자들이 있고, 보호자들이 없는 사람은 몇 사람 있지도 없고 또 그런 사람은 또 아니고. 과거의 경우 시설들이 이제 잘 관리되지 않을 때에는 불법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시설 방문했을 때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뭐 카드나 DB도 사실 많이 없을 뿐더러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조차도 굉장히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를 찾으러 왔는데도 더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제 또 더군다나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기면서 그 아이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응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보면 이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으로서 그 안에 실종아동의 가족이나 부모가
아이를 찾고 싶어서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는 네. 그리고 경찰이 수색 수사를 했을 때에는 네. 그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가셔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 요구에 응해야 되는 것이 시설의 의무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시설들에서는 그런 법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리고 경우가 아무래도 있습니다.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거니까 또 기관에서는 안전하게 가려면은 또 그런 일을 안 만드는 거겠죠. 네. 하지만 예타는 부모의 심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시설 부분에서도요. 네. 우리가 이제 참고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네. 아버님이 이제 시설에 방문하시다 보면 그 아이들하고 보호자는 명확하게 지금 파악이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태희가 그 시설에 가면 김태희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맞아요. 전에는 그 호적을 창설이 쉽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김태희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아이들이 그럴 수 그 있겠네요.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름이 다른 그런 아이들도 꼼꼼히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사진이나 다른 실종 네. 입소 당시에 네. 아이의 그 신상착의 예.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시면 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또 태희가 아마 이제 그 우리 방송에 태희의 사진도 나갈 텐데 네. 태희가 아버님을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좀 연약하게 보여요. 그때 나갈 때는 머리를 길게 이렇게 해서 했지만 네. 지금 아버님 말씀하시는데 뒤편으로 태희군 사진이 이렇게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비교해서 저는 보니까 정말로 태희군이 아버님 많이 닮았네요. 예, 그래서 아버님 모습도 좀 참고를 하시고 29년 전의 모습으로 아버님이 계속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태희군을. 하지만 태희군은 그 사이에 많이 성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에서는 과거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모습을 추정해서 사진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김태희 군의 현재 모습도 저희가 추정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 아동들. 유일한 단서는 과거 기억, 그리고 남겨진 아동의 사진들 뿐이다. 실종 후 수년 혹은 수십 년, 현재 나이에 맞는 얼굴은 또 다른 중요한 단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3D 몽타주 프로그램 폴리스케치. 과거 사진으로 실종 아동의 현재 얼굴 추정이 가능하다. 한국인 남녀노소 900명의 인상별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 눈, 코, 입 길이와 얼굴형 같은 신체 특징부터 인상과 나이에 따라 나타나는 주름살이나 피부색 같은 얼굴 특성도 반영되는 프로그램. 사진 속에서만 존재했던 수년 전 혹은 수십 년 전의 실종 아동의 얼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현재 43살이 된 김태희 군의 모습을 저희가 추정한 사진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실종 당시에 당시 14살 5학년이었던 김태희 군의 사진입니다. 정말로 착한 웃음을 짓고 있는 아이인데요. 현재 모습으로 저희가 추정한 사진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대입시켜 주고요. 현재 모습으로 제작해 본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모습을 토대로 다양한 스타일로 저희가 사진을 여러 가지로 좀 제작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진만 보고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실물을 좀 추정해 본다면 우리 아버님하고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죠. 눈이라든지 눈, 코, 입, 또 눈썹 부분이 아버님하고 거의 빼다 박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릴 적에 저 사진 눈, 코, 입을 그 근거로 좀 유심히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제가 지적장애 상급이면 시설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결혼도 하고 또 직장도 다니고 그럴 만한 그 등급이 지적장애 상급입니다. 그래요. 또 현장에서 많이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사진을 보시고 나와 좀 닮았다. 예. 그런 분도 좀 제보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범위가 되게 넓어져요. 네.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또 새롭게 맞이한 그 가족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사람을 또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한 번이라도 더 저희 사진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두꺼운 눈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웃을 때 이렇게 눈매가 내려가면 굉장히 사람이 선한 웃음을 짓게 되잖아요. 이 부분만큼은 아기 때부터 정말 나이가 더 들어서도 변하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주목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더 저희 태희군 사진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몇 년 전에 꿈에 이제 선명하게 태희군을 이렇게 네.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삼촌이 내 동생이 돌아가셨고 네.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꿈에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하고 삼촌하고 태희하고 이렇게 서 있더라니까요. 아, 다 같이요? 네, 다 같이. 그래, 그걸 뭐 말은 뭐 못하고, 그럼 우리 묘 쓴 데가 양평에다가 내가 그 산을 사가지고 허가 내가지고 가정묘를 써놨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더라고. 거기서 이렇게 모두 서 있으면서 있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고 네가 확실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우리 얘기만 하면 내가 눈물이 나요, 그냥. 그치, 할머니 아들, 내 동생이니까 아들하고 손자도 모두 데리고 같이 있나 싶고, 지금까지 돌아다녀도 못 찾고 하니까 그 생각만 지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를 찾지만은 몸이 이렇게 부실해지니까 내가 너를 몇 번이나 찾아보고 죽을 것이냐, 내가 그 생각하고 이 다음에 가서 만날 수 있으면은 만날 수 있다 하면은 만나야 돼. 꿈 얘기를 또 하시니까 순간 또 울컥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아버님께서는 그 실종 부모님들께서 모두 갖고 계시는 심정이겠지만 죄책감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또 생기고 또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버님 그래도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어려운 걸음 하셔가지고 저희도 찾아주셨는데요. 저희도 더 열심히 찾아서 꼭 태희군과 아버님이 만날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힘내세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지적장애 상급 아이인데 저희가 뭐 잘못됐거나 네. 시설에 있을 거라고 추정한 아이가 그 화성에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거를 그 동료가 보고 제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좀 많이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희망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태희군도 지적장애 상급이라 충분히 그 직장 동료라든지 주변에서 보고 네. 제보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분을 만나보니까 약간 이제 장애가 어릴 때 있었는데 네. 물론 지금도 약간 그 지적장애 상급이지만 부모라든지 표현하는 거, 또 일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태희도 어디인가에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많은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맞아요. 정작 본인은 잊고 살 수도 있거든요. 네. 지적 장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주변 분들의 관심 그리고 제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네.
제가 그 태희 어머님, 아버님을 뵌 지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3년 전보다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또 아버님도 이제 태희를 찾으러 다니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고 계셔서 건강을 조금 더 지키셨으면 좋겠고 지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혹시 태희이거나 아니면 태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부모님의 건강이 더 나빠지시기 전에 조금 더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같이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버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응원하고 있고요. 또 두 분의 건강 되게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건강 잘 지키시고요, 아버님. 네, 그리고 희망 끝까지 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끝으로 내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는 우리 태희를 봤다고 볼 수가 있죠.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라도 그 본 사람은 그러니까 꼭 좀 돌려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상황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상황 안에 놓여진 태희 군이 있을 겁니다. 정말 어느 누군가라도 한 번이라도 비슷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거나 그런 이야기를 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까운데 아무데나 제보하시면 됩니다. 저희 통해서 말씀 전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 끝까지 꼭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아버님께서 아들 김태희 군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제 편지로 담아 오셨다고 합니다. 그 편지 전해드리면서 이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아들 태희에게 1973년 12월 25일 온 세상은 흰눈으로 덮이고 예수 탄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는 날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마음씨도 너무 착해서 너보다도 어린 아이들을 보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등을 두드려주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쥐어주기도 했단다. 그런데 1988년 4월 23일 토요일 엄마가 급하게 퇴근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효자동에 있는 치과를 다녀와서 보니 너는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어디서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는지 못된 사람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을 달라고도 못하고 추워도 입을 것을 달라고도 못하고 헤매다가 불쌍하게 이 세상을 떠났는지 아빠 엄마는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내 생각을 한단다. 이제 아빠는 83세의 나이로 접어든다. 백발이 생기고 머리가 빠진 할아버지가 되어 창밖으로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보며 기다린단다. 아직도 전국을 돌며 너를 찾고 있지만 만약 막연하기만 하여 제보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 세상에 적어도 한 사람은 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태희야, 보고 싶다. 살아생전에 꼭 만나기를 바란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에서는 실종 가족과 함께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것은 물론이고 실종 사건과 관련된 이슈를 심도 있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혼혈 입양인들의 가족을 찾는 사연 저희가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에서 한 봉사단체를 통해서 한국 땅을 밟은 입양인들의 이야기인데요. 방송 보시면서 주위에 혹시 알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소식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도 주의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엄마와 주한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입양인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를 통해 4개국에서 모인 21명. 하지만 가족들과의 만남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입양의 아픔과 부모에 대한 원망도 모두 지난 일이라는 입양인들. 이들이 바라는 건 어머니를 그리고 또 다른 형제와 가족을 만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가족을 찾습니다. Diana Hould, I was born in 1957. I am 59, going to be 60. My birth date is July 11th, 1957. I was adopted to the United States. July 25th, 1958 is when I arrived in Portland, Oregon to meet my parents. What I have knowledge of is that when I was a year old, it was the Holt, Harry Holt Adoption Agency. They have said, and I have letters and documentation, that I was a healthy, breastfed baby, chubby, used to being carried on my mother's back. My name, Korean name, was Lee Young-soon. The woman that signed my relinquishment paper was Lee Soon-ya, J.A. And I was only actually in the orphanage for about 1 month. And other references in letters that my adoptive mother has said that they were in a rush to get me to a family because I was mother sick, is what they called it, missing my mother. And they wanted to get me with the family as soon as possible. My adoptive mother in late 1980s, at my request, wrote to Holt and asked if they had any information that would help me to find my birth mother. And they actually, at that time, and I have a letter in my documentation, had someone go and I found the woman that signed my paper, at least a woman by the same name at the same address. And she said, I do not know who this person is. I do not know why my name is on this piece of paper, and denied any knowledge. So I did not know if it was my mother and just was in different circumstances that did not want to acknowledge me, or if Holt, for some reason, had some other person signing paperwork. And that's really all the information I have on who my birth mother might be. I want her to know that even if she does not want any contact with me, other than I would just like to know who she is and her information, and for her to know that I am thankful for what she did for me and give me the life that I've had, and it's been a good life because of her sacrifice. And I appreciate it, and I have no hard feelings at all. I have a special place I will always carry in my heart for her. I guess it's a Korean Chinese document with her signature and thumbprint or fingerprint, and then I have had it translated, and it gives her name and an address. That's my main information. And then I guess I was hoping that if my picture was put out there, that if she were to see this, that, you know, if she recognized the picture. This is me, and this is Molly Holt holding me in this photo. That's really all that I have as far as any other information. It's my only connection. And I guess I've always hoped that someday maybe that I would be able to find out who she was. And
Mother, I love you, although I don't remember what you look like. I feel such a connection with you. I appreciate and I'm so thankful for the life that you allowed me to live. I hope you've had a good life. I think I wanted to say thank you and for you to know that I'm fine, that I'm okay, I've had a good life. If we are never to meet here on this earth, I think that one day we will meet again, if not on this earth, in another place. I love you and thank you. 안녕하세요. 오는 Maria Genoble Johnson Amnida. My Korean name is Lee Kyung-mi. Sorry, very nervous. I don't know why it just happened. I was adopted in 1970 at age 6.5. Went to America from Seoul to Minnesota. I have a biological brother. His name is Lee Do-jae, and he was born in 1969. I was born in Bucheon, and I had got TB, and I had hepatitis, and I was very ill when she brought me to in Seoul to the American hospital because nobody else would take me because I was darker than most Koreans. She thought that she could get me back because I was older and didn't think that people would like a darker skinned little girl. But unfortunately, she decided that through some support through Holt Orphanage that she should do the right thing and give me a good life in a different country so that I could grow up happy and well taken care of. So she decided to do that, but then all of a sudden my little brother Do-jae got sick with hepatitis, and it was in our records that she became very saddened and very sad about giving up both of her children. I do not have any hard feelings. I remember my mother so much loving me and caring for me, and she visited me because I was very scared. So she was in the hospital most of the time that I had to spend. So I have not any regrets. I adore her, I appreciate her, and thank her. I have this document with, I do not read Hangul, so with her thumbprint, it has my auntie's name in it and my mother's last address in 1970. Oh, what is my reason? My reason is because when I came to America, I remember my mother so much because she imprinted such love onto me, and also she came to say goodbye when I was in the orphanage. She told me to be a good girl and that she loved me, and she walked away, and I didn't understand what she meant. I thought she was coming back the next week. But that's all I remember is her hugging me and kissing me and telling me to be a good girl. And I want to tell her, I've been a good girl. Saturday, Oma, I'm doing well. I've been married for 32 years
I have 3 children, 2 girls, 1 boy, and you did a wonderful job keeping my brother, your Doije and Igunja together. He is very successful. He is married, and he calls me Oma because he feels I have always been his mother, because you told me to take care of him, and I have. So, Oma, Iduije, this is when you last saw me. Oma, Budi, contact me if you wish. I wish you would. I want to hug you and tell you that we have been good children, and you would be so happy. I wish that you are healthy, and I wish that I could help you like you sacrificed for me. 사랑해. (1961년) 경기도 동두천에서 태어난 이지순 씨입니다. 친엄마의 이름이 이정희로 확인됐으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금숙이라는 이름과 1952년 12월 6일 출생이라는 쪽지와 함께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사진을 유심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1952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미강 씨입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 어머니가 배웅을 나왔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1년생인 홍연자 씨. 1살 때 입양됐는데 서류에 집 주소가 안정리로 돼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혼혈 입양 아들이며 한국에 있는 가족을 찾습니다. 이들의 가족을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이번 올해 6월 달에도 25명의 입양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5명 중에서 21명이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입양인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30대, 40대입니다. 많은 입양인들이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집 앞에서 발견이 됐다든지 시장에서 발견됐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아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는 단서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이제 연락하고 찾으려고 노력했을 때 이제 그런 케이스를 아시면 연락을 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2주에 걸쳐서 혼혈 입양인들의 가족을 찾는 사연 보내드렸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말씀씩 좀 들어볼까요? 특히 그 입양이라면 우리가 그 미혼모가 아이들을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고요. 네. 입양인 안에도 여러 가지 그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 시설에서 길을 잃고 시설에서 보내진 그 아이들이 입양된 경우가 많고 또 유기 아동, 또 미혼모, 해외 입양 아동 다양하게 모여서 입양이 된 분인데 이제는 큰 관심을 갖고 입양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뜻한 손을 내밀고 또 내민 손을 잘 잡아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입양도 장기 실종과 비슷하게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입양이 되다 보니까 네.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네. 정보가 없어서 가족을 찾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네. 제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가족을 찾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 고마운 일을 해주신 미국의 한 봉사단체가 알고 보니 이 한국에서 입양된 분들께서 직접 만든 단체라고 합니다. 그 심경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분들이 만든 단체여서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가 되고요. 또 좋은 활동 많이 더 펼쳐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듣기로는 또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를 또 몇 번 방문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드실 기획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저희 프로그램과도 연계를 해서 해외로 입양된 분들의 사연 많이 전해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따뜻한 만남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실존 전단을 확인하는 시간은 불과
불과 3.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죠. 그 시간에 많은 실종아동 가족들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정과 관심 그리고 제보 끝까지 저희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아동을 찾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2000년 당시 만 8살이었으며 현재 25살입니다. 충남 보령시 개화리에서 실종됐습니다. 김성주, 전남 강진 교촌리에서 실종됐으며 실종 당시 만 7살, 현재 24살입니다. 눈 밑에 꿰맨 자국이 있습니다. 최진호, 실종 당시 만 4살로 현재 21살이 됐습니다. 경기도 안산 사동에서 실종됐습니다. 이규진, 2000년 대구 달서구 진청동에서 실종됐으며 올해 20살이 됐습니다. 최준원,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서 실종됐으며 실종 당시 만 4살로 현재 21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찾는 아이 김태희입니다. 실종 당시 14살이었고 현재 33살이 됐습니다. 지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으로 추정되는 김태희 군의 모습도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군을 보셨거나 소재를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